반갑습니다. 이영삼입니다. 그 이전엔 1, 2기 신도시 가지고서 주로 강의를 했었어요. 지역 분석, 지역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지역하고 답사를 많이 다녔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부동산을 접근하는 요령이 다양하죠. 중개, 지금 뭐 잠깐 얘기했던 우리가 투자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실소유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중개적인 문제로 접근할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투자로 접근했을 때의 요소입니다. 투자로 접근했을 때. 투자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요소는 그거죠. 과거 자,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 가치. 자, 지금의 가치가 정당하냐를 먼저 따져야죠. 그러니까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가 정당하냐,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를 가장 억제하게 하는 거가 뭘까요? 투자를 억제하는 거, 누르는 거는 정책입니다. 정책. 정부의 정책.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 거죠.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게 조정구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정책이라는 걸로 여러 가지 분양, 대출, 그리고 분양, 대출, 그리고 뭐 이제 이자 방식, 그 다음에 세금,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규제를 하죠. 규제. 정책은 규제와 완화로 나누죠. 써야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완화책을 썼던 거가 박근혜 정부의 4.1 대책이고, 대표적인 완화 대책이죠. 박 정부의 4.1 대책.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얘기한 문정부의 9.13 대책이죠. 문정부의 9.13 대책. 두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 요소에 대한 거를 우선 알아야 되고, 또 하나가 어떤 거에 대한 요소를 알아요. 이 가치가 정당하냐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얘기죠. 이 가치가 과거에는 맞았었지만 지금은 다른 가치를 나타내죠. 그런 가치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왜 올라가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가냐.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간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수요 경제, 그러니까 수요와 경제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소득이 올라가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 올라가면, 상승하면 가치는 상승해요. 가치는 상승하게 돼 있다. 이게 소득이 없어지면 가치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극단론을 내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가 인구 감소가 부동산 가격의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뭐를 얘기하냐면 일본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의 대도시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 굉장히 상승하고 있거든. 인구는 우리보다 먼저 감소를 했고 노령화가 됐고, 어디가 감소하는 거냐면, 어디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거냐면 중소도시 이하. 우리가 일제 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읍면, 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일본의 체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말만 다르는 거지. 거의 똑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일본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제 형성을 해나가는 거죠. 해나가는 건데,
인구 감소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가져오느냐? 아니다라는 건 이제 판명이 어느 정도 났어요. 근데도 지금도 이렇게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소득은 올라가죠. 소득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럼 가치가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구 감소라는 악재가 가치를 떨어뜨릴 거다라고 그러는데 안 떨어뜨려요. 왜 그러느냐? 상승 요소들이 많아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런 거죠.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거 이전에 강남 개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전까지는 택지 개발이라는 얘기라는 거는 우리가 전두환 시대에 나온 이제 교재에도 나오고 우리 프린터물에도 나오지만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500만 호라는 거로, 그러니까 200만 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죠. 그 이전에 이제 나왔던 말인데, 문제는 그거죠. 그 이전에는 개발이라는 요소로 썼어요. 개발. 그러니까 강남 개발, 무슨 인천의 어디 개발이라는 요소를 써서 개발 요소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지 개발이라는 말을 써요. 이 택지 개발이라는 말을 쓰면서 신도시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신도시. 그 신도시의 가격을 주도했던 가장 큰 거가 이제 신도시들에 의해서 가격이 주도가 됩니다. 왜 신도시에 의해서 주도가 되냐면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에만 살았어요? 그냥 살기 바빴어요. 학고방이든 뭐 어떤 양옥집이든 다세대든 다가구든 뭐 단독주택이든 살기 그냥 공간만 있으면 살았어요. 우리가 부산에 가면 비성마을 있어요. 비성마을.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묘지가 가해가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사각으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를 파내고 사각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만 세운 거예요? 기둥 세우고 천정 세워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묘지 마을이에요. 비성마을. 응? 비성마을. 그러니까 공동묘지 위에서 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가 제일 우리가 묘지라는 데가 굉장히 따뜻한 데죠. 그때 우리 일본 치하에 있을 때 묘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걔네들도 풍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데 남양 바지에다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집터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던 아니면 사는 사람이 살던 그러니까 양택, 음택 그러는데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데서 살기만 해도 좋았었던 거에서 뭐를 택지 개발을 하고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뭐가 이제 아파트에 대한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문화가 바뀌어 나가. 그 문화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일기 신도시 때는 우리가 공사비만 그냥 저도 그때 당시 건설회사를 다녔었는데 다 똑같은 공사비 책정이 돼 있어요. 평당 135만 원에 다 져라. 무조건 그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지을까를 한 거죠. 그게 공사비 상한제를 딱 정해놓고 135만 원에 무조건 다 져. 평당. 그리고 150만 원을 분양해. 그러면 택지값은 또 자기네들이 일률적으로 또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남으려면 철근도 빼먹어야 되고 모래도 좀 덜 들어가야 되고 레미콘도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최소로 지을까? 이것만 생각을 한 거고 그런 트렌드에서 이기 신도시로 가면서부터는 상한제가 없어진 거죠. 분양가에 대한 게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 조율은 하지만 가격이 확 오르고 삶의 질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1기에 살던 분들이 2기를 가보면 뭐가 달라져 있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바뀐 게 베이 방식이 달라졌죠. 3베이 이상이 안 나오죠. 3베이 이상이 안 나오던 거가 4베이 방식으로 바뀌어요. 4베이 방식. 아니면
뭐 판상형, 탑상형 해서 길게 5베이 그 기본적인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향, 남동향 배치가 이제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바뀐 게 평면도 바뀌지만 뭐가 또 바뀌어요? 평면도 바뀌지만 안에 우리가 조경이 완전히 바르죠. 조경, 커뮤니티 시설. 그죠? 그 단지 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이 달라져요.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 불편하지가 않죠. 지금 지하 주차장이 있는 데라도 할지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목동이나 잠실이나 그 이전에 했었던데 뭐 조금 대단지 있는 데들 다 가면 제일 문제가 뭔가요? 주차 문제가 아주 그냥 지금 음마나 이런 데 가면 3중 주차 기본이에요. 위에 정원 없애버리고 화단 없애버리고 주차장 다 만드는데도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따로 주차장을 팔 수도 없고 재건축해야 되는데 주차장 뭐 다시 만들자 이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불편하죠. 불편한 거에서 2기 신도시로 가보니까 지역은 좀 떨어졌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편하고 좋더라는 거죠. 지하에다 차 세우고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비가 오든 뭐 하든 또 어느 정도 단지 되면 커뮤니티 시설에서 애증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얘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기와 2기의 트렌드 변화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기 신도시가 나왔고 2기 신도시가 나와요. 그 가장 기본적인 트렌드 변화가 뭐냐? 왜 가격이 그렇게 변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1기 신도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 집은 잘못 지었지만 1기 신도시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져요. 왜? 입지가 살기는 불편하지만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이전에 갖춰놓은 인프라가 너무 좋은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죠. 2기는 이제 형성돼 가는 거죠. 형성돼 가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3기는 자 1차, 2차 학습 끝났어. 그러면 3기 신도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3기 신도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3기 신도시에 대한 거는 예측이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예측할 거냐. 이제 발표는 했어요. 이 정부가 원래 공급을 안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런 거를 뒤집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서 그래 정치는 믿을 게 못 되긴 하지만 뒤집어서 공급 쪽으로 이제 나가요. 그럼 공급에는 뭐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어떤 장사? 가격이 올라가는 장사가 없다고. 공급에는. 그래서 3기 신도시. 자, 우리가 얘기하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면서인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거냐. 자, 3기 신도시가 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정이 되겠죠. 토지 지정이 됩니다. 토지 지정이 되면 토지 지정이 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뭐를 해요? 도시 설계를 하죠. 자, 도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겠다라고 설계를 합니다. 도시 설계를 하고 나면 도시 설계하고 등재 지정되고 설계하고 나면 뭐를 해요? 거기에 택지 수용을 하죠. 자, 우리가 택지 수용을 한다는 거는 택지 수용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상이 이루어지고 택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택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 이 보상금 가지고서 뭐를 해요? 주변 택지를 사거나 주변 택지 주변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갖고 있겠죠. 현금으로. 다가 주변 토지로 가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주변이 현금이 많아진다는, 어쨌든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고 보상하는 택지가 많아지면 어쨌든 현금이 많이 주변에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서 뭐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로 가겠지만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상가로 갈 거냐 아니면 주거로 갈 거냐, 주거용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가요. 주거로, 상가로 갈 거냐, 주거용으로 나가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주변 토지로 간 사람은 토지에 대한 게 우선 일어나는 거고, 이게 수용을 했을 때 이 보상받은 돈이 주변으로 간 거는 주변으로 간 걸로 끝나는 거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들이 이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택지 수용되면 상가나 이걸로 가는데, 주거 쪽은 어떤가요? 주거 쪽은 대부분이 보상을 받으면 이기 신도시 때도 그렇지만 택지 보상을 받으면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으면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전답을 수용을 하면, 전답 쪽을 수용을 하면 그 수용당한 사람들이 연령이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숙지구,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에서는 왕숙지구, 그 다음에 계양지구, 하남, 이런 데들이 다 그린벨트에 전답 있는 데들이죠. 그런 전답을 지금까지 갖고 계시다는 분들은 30대가, 40대가, 50대가, 60을 넘어가는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땅에 그냥 땅을 갖고 지니고 계속 사시던 분들이 하면 주거는 주로 이제 자녀들을 위한 주거가 많이 갑니다. 증여가 이루어지죠. 증여가 많이, 급속하게 증여가 이루어져요. 상가는 자기가 이제 농사 짓고 뭐하고 할 수 없으니까 수익형으로 가야 되죠. 직접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직접 매입이 이루어지죠. 자, 우리가 기본적인 요소가 그거예요. 그러고 나면 1차 움직이죠. 토지가 이제 움직이고 나면, 자, 토지를 움직이고 나면 택지를 어떻게 돼요? 택지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합니다. LH에서 분양을 하죠. LH하고 이제 지방공사가 해서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을 하면 두 가지가 이제 나오죠. 상업용이 나오고 일반 택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시범 단지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건 택지 분양이고요. 택지 분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요. 이때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가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협의자 택지냐? 이택, 이주자 택지냐? 이택이냐? 협의자 택지냐?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때 분양까지 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범단지 분양. 일반적으로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거나 신도시를 발표하면 자기 정권 내에 첫 분양을 하기를 원해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럼 몇 개 단지들은 시범단지들이 분양이 앞으로 3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3년 안에 이미 발표를 했고 지정은 됐고 지금 도시 설계는 어느 정도 큰 설계가 끝났고, 그러면 수용을 들어가서 이제 수용 기간이 되면, 수용 일부가 되면 뭐가 들어가요? 공사가 진행되죠. 공사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논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가 전답이 있을 때 뭐가 제일 문제죠? 거기에 우리가 식물을 심었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다가 벼를 심었다. 벼를 심었다 그러면 그게 철거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에 벼가 자라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 밀어버린다. 아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아. 안 돼.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가을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여름 지나서 가을 이후에 일부가 수용이 되면 거기를 메꾸기 공사를 시작하겠죠. 들어가고 메꾸기 시작하고, 그러면 올해 겨울 공사를 하고 있으면 내년 봄에 또 공사를 못하게 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어디서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왔죠? 평택 미군 기지 할 때 대집행이라는 전제하에 뭐를 막아버리냐면 이렇게 지금 조금 있으면 농번기 이제 올 텐데 농번기 오는데 뭐를 막았어요? 수로를 콘크리트 쳐버렸어요. 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수자원공사에서 해놓은 그 수로 있죠. 수로를 농지 그거에서 아예 군인들이 가가지고 경찰이 가서 콘크리트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흐르면 모내기를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일단 모내기를 해버리면 이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모내기를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모내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언제든지 수용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내기가 돼버리면 다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가 이제 우리의 단점적인 요소가. 자,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때 분양하는 시범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때는 뭐가 제일 문제가 되겠어요? 시범단지가 분양이 되면 어떤 거냐면 트렌드 변화가 보여요. 트렌드 변화. 자, 1기 신도시의 트렌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트렌드 변화가 확연하게 이제 나옵니다. 1기 신도시는 우리가 면적과 편의시설로만 해서 공급이 된 거예요. 입지가 다 좋아요. 2기 신도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면 방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조경이 바뀌었고 편의시설, 커뮤니티가 좋아졌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3기 신도시의 트렌드가 뭐로 바뀔 거냐? 지금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얘기하면 관리비에서 들어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관리비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인건비가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2기 신도시에서도 인건비가 굉장히 안 들어가죠. 대부분이 몇 단계 차단을 해서 옛날에 그 많은 경비를 각 동마다 둬야 됐던 경비 아저씨들을 지금은 한 곳으로 다 몰아버리죠. 정문, 후문 뭐 이런 쪽으로만 몰고 나머지는 없어도 돼. 다 뭐가 돼요? 제어 시스템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2기 신도시에서는 다 이뤄놨어요. 1기 신도시하고 다른 트렌드죠. 3기 신도시에서는 그것마저도 이제 더 줄일 거라는 거지.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각자 쓰는 전기 수도. 각 세대가 쓰는 전기, 수도, 난방, 그리고 가스. 이게 주죠, 이게. 그 중에 지금 가스가 점점 없어져 가요. 가스가.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는 잘못하면 가스 없는 세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발견하겠죠. 어떻게든지. 가스 없이 뭐로 해요? 전기로 다 하는 거죠. 그 전기로 다, 가스는 우리가 생산이 안 되지만 뭐는 돼요? 전기는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전기는 뭐로? 전기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죠. 수도나 난방은 또 이제 다른 방식이지만 난방 방식은 우리가 이제 1기하고는 다르게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지역 난방으로 효율성이, 우리가 1기에는 대부분 뭐예요? 지역 난방 쓰긴 썼지만 그렇게 많이 못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를 썼어요? 중앙 난방 형식 썼지만 지금 거의 중앙 난방이지만 개별 난방에 가까운 난방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런 걸 쓰고 있는 거고. 전기 요거 이제 가장 집에서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전기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전기를 지금도 일부 태양열이나 뭐 지열이나 여러 가지 방식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느냐. 지금 정부가 어쨌든 3기 신도시 기업마다 이제 좀 나오겠지만 공사비를 더 넣어서 그런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3기 신도시의 트렌드 변화가 에너지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이제 꿈을 실현하는 거는 뭐냐면 수소차가 발전해서 수소차. 정부는 그래요. 정부는 꿈을 하는 게 정부에서는 수소차. 자, 이 수소차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차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중앙 공급실에 엔진을 둬서 수소차라는 건 뭐가 안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하는데 뭐가 안 들어가는 거야? 수소가 들어가는 거죠. 수소가 들어가니까 에너지 비용이 발생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단지에서 3분의 1, 뭐 태양열하고 받추면 지금의 100이라면 100 넘게 쓴다 그러면 지금의 20도 80 가까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더 심한 경우에는 에너지를 다 우리는 만들어서 옆에 단지까지 수출할 거야. 옆에 단지에 팔 거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관리비가 안 나오는 단지하고 무지하게 나온 단지하고 집값이 어떻게 틀려져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그 트렌드의 변화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가설이에요, 가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가설이에요, 가설. 이럴 수 있다라는 가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1기 신도시, 2도시 하는 거 보면 지금 정부가 제일 밀고 싶은 게 수소에너지거든요. 수소에너지를 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에너지가 뭐 지금에 쓰는 거 가스 안 쓰고 난방이나 이런 건 지역 난방 쓰고 그리고 수도 나와봐야 수도는 진짜 우리나라 물값은 싸거든요. 물값은 진짜 싸니까. 그러면 가스 안 쓰고 난방, 지역 난방 돌리고 그다음에 전기에서 확 줄이면 난방 우리가 얘기하면 기본 관리비가 좀 몇십만 원씩 나오던 것들이 10만 원 뭐 이렇게 줄어든. 지금 헬리오시티나 지금 되고 있는 대단지들이 태양열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에 비해서 에너지 관리비가 전기 관리비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지금 헬리오나 이런 데는 이제 지금 아직 완전하게 돼 있지 않았지만 자기 단지 내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오픈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이나 이런 걸로 뭐냐면 관리비를 충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할 데가 없는데 헬리오는 주차가 통으로 다 팠기 때문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얼마든지 수용해서 지금 강남의 일부 아파트들은 자기 단지 내 낮에 뭐를 해줘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줘.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죠. 어찌됐든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투자의 변화도 일어난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주변에 영향을 준다예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아파트 값이든 토지 값이든 영향을 준다. 근데 여기서 쭉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기본이 그러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주변에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냐 라는 거죠. 올라갈 거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급에는 장사 없다. 공급에는 장사 없다. 그런데도 몇 군데는 올라간다. 어디? 지금 몇 군데라고 얘기하지만 특히 하남과 하남 지역과 그 다음에 과천 지역은 그거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할 것 중에서 과천이 들어가는데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보고 하나씩 따져보자 이거죠. 택지지구라는 게 뭐냐? 택지지구가 보이세요? 프린터물 있는 분은 잘 보이겠지만 택지지구의 개념은 이제 대규모 택지를 위해서 주택공사, 그러니까 SH죠, LH죠, LH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대단지 단지가 어디가 있죠?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거. 안산, 시화도 있었고 시화 밑에 안산 바로 붙어 있는 송산 그린시티. 거기 주관사가 어디냐면 수자원공사예요. 수자원공사는 왜 그런 거를 할까요? 수자원공사 택지를 한다라는 거 좀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땅들이 습지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하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각 LH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 자치단체를 그 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많이 하죠.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공공택지를 공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80년도,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발언했던 것처럼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500만 호를 만들기 위해서 택지개발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럼 택지개발법이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이때는 택지개발이 아니고 뭐냐면 그냥 개발이에요. 개발.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개발들은 어떤 강남개발, 통으로 해서 그냥 주택 보급을 위해 주택 보급 촉진을 위한 촉진에 의한 법안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해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근거를 만들어서 그 이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한 게 그걸로 인해서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밀어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개발 방식에서는 공공기관 택지를 개발한 뒤, 그래서 택지를 공고한 뒤에 뭐를 한 거예요? 도시 설계를 해서 택지 수용을 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역사는 택지지구의 1981년부터 성남시, 지금 이 지역들 나오는 데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잘 표시를 해놓는 게 80년대 했다는 얘기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지금 재건축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택지지구를 했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야.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들어가는 지역들을 다 써놨어요. 보시면 성남시 하대원지구, 메탄지구, 지금 처음 지정된 지금 그런 데들이 상당히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수서, 개포, 수서, 그죠? 개포, 수서. 지금 개포가 뭐예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수서, 목동, 고독. 한동안 고독지구가 굉장히 컸죠. 여러분들 나눠놓은 지도를 보시면 고독지구를 찾아보세요. 고독지구를 찾아보면 면적 대비를 보실 수가 있어요. 택지를 개발한다면 반드시 면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면적. 면적이라는 건 규모를 얘기하죠. 규모. 파급 효과라는 건 그 주변에 얼만큼 큰 규모로 들어갈 거냐. 택지 개발 면적. 면적에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들어가는 게 세대수예요. 세대수.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하남시 쪽을 보시면 하남시 쪽에 보시면 자, 고독지구라는 데를 보시면 고독동 있는 데죠. 고독지구 쪽을 보시면 고독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리엠파크하고 또 옆에 뭐가 있어요? 하남 미사지구가 있죠. 엄청나게 넓죠.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송파에 보면 헬리오시티가 있어요. 헬리오시티 찾으셨어요? 헬리오시티 면적이 나오죠. 헬리오시티 면적이 나오고 위쪽으로 보시면 강북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장인뉴타운이 있어요. 장인뉴타운 면적이 표시가 돼 있죠. 장인뉴타운 면적 표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를 여기 전체 면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헬리오시티는 송파 여기에 있어. 여기. 송파 헬리오시티는 9,510세대. 그 다음이 장인뉴타운 면적. 그죠? 뉴타운 면적. 그 다음에 재건축 면적.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고독지구하고 리엠파크하고 그 다음에 하남신도시. 하남미사지구. 하남미사지구가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뭐를 예측할 수 있어요? 세대수하고 전체 개발, 주변까지를 해서 대단지, 우리가 얘기하면 신도시보다 훨씬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시너지 효과가 이르는 거죠. 어떤 시너지? 우리가 사는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정도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안 봐도 알겠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봐야 돼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서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자리로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나면 자, 다시 이제 이게 교재로 들어가면 목동 같은 경우는 34,000 가구 정도 돼요. 34,000 가구. 그러니까 80년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더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을 보면 70년대 강남 개발이 가장 큰 이슈로 남았고 80년대는 우리가 올림픽이에요. 80년대는 90년대는 신도시. 자, 우리가 강남 개발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 강남 개발이 되면서 개포지구 뭐 이런 데들이 다 들어왔죠. 잠실 뭐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때 뭐가 발생해요? 그때 당시에 강남의 제일 넓은 평수 있는 데가 음마, 그 다음에 우선미예요. 우성, 선경, 미도 1, 2차가 들어온 여기가 뭐냐면 주로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학군이 나오죠. 학군. 이걸 대치학군 그래요. 이게 80년대. 대치학군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게 돼요.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때려부신 게 헬기를 타고서 우리나라 서울 상공을 쭉 둘러봤어요. 외국인한테 보여줄 게 없어.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 여러분들 올림픽 했을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88이죠. 88인데 88년도인데 88 이전이 84. 이게 LA예요. 그 다음에 80. 이게 모스크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그때 냉전 시대예요. 모스크바 때 자유진영이 참석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복으로 84 때 LA에서 할 때 미국에서 하니까 공산진영이 다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선수가 8년을 쉬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8 때는 어쩔 수 없이 세계 최고가 다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찌됐든 88 때가 이 88을 한다고 해서 올림픽을 하려고 하기 전에 88 전에 뭐였어요? 86 아시안 게임. 그죠? 아시안 게임 했는데 그래서 잠실 운동장을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아시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올림픽하고. 역사를 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목동 개발을 해요. 목동을 싹 밀어버리고 뭐를 하냐면 목동 아파트 단지를 만듭니다. 목동 단지를 만들고 여기서 목동 단지를 만들어요. 이거를 어디 거를 따왔냐 하면 파리, 유럽식 개발을 해요. 유럽식 개발. 우리는 그때 개발 능력이 별로 없었으니까 유럽식 개발을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얘하고 비슷하게 또 가져온 게 어디냐면 노원이에요. 노원지구. 노원구. 중계, 상계, 하계. 그쪽을 우리가 얘기하면 그분들이 원래 어디서 있던 분이냐면 청계천에 있던 분이 이주하면서 청계천을 우리가 덮는 공사를 하면서 이주시켰어요. 어디로 이주시켰냐면 노원지구로 강제 철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강제 철거한 분들이 또 쫓겨나요. 그러면서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지금 노원구가 된 거예요. 노원구. 자,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유럽식 목동을 하면서 노원구는 좀 늦어져요. 근데 목동이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목동학군이 발생한 거죠. 목동학군. 그 다음이 노원을 하면서 중계학군. 중계동학군.
이렇게 3대, 서울의 3대 학군이 이걸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세계적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밀고 공사를 했어요. 근데 목동은 우리가 어떤 걸로 이루냐면 소형 평수보다는 중대형 평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동에 가까이 있는 직장이 어디예요? 여의도야. 그러니까 목동은 여의도를 겨냥을 한 거예요. 여의도를 겨냥을 했기 때문에 중대형 위주로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가면 목동은 쾌적해요. 중대형으로 돼서. 그거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노원 쪽을 가면 아까도 얘기했죠. 철거를 했다 그랬죠. 중계동, 상계동, 하계동 쪽은 철거하고 만들었으니까 노원지구 뭐 이런 데 가면 지금 5단지 빼놓고 나머지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8단지, 5단지 지금 하고 거길 가보면 목동의 축소판이에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중소형 임대 아파트 위주로 만들었어요. 임대 소형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노원 쪽은 소형만 들어가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르죠. 그리고 그분들이 20년 가까이 살다가 이제 집값 좀 오르네 하고 팔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급상승을 이룬 거죠. 급상승을 이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 팔고 나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서 좀 올랐다고 팔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지.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그리고 이제 신도시, 90년대는 신도시. 우리가 얘기하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그래서 5개의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들으면서 이런 면적 택지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의 근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공급을 안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일기 신도시 여기 들어갔던 거 여기 들어갔던 것들이 지금 뭐가 되냐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재건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재건축을 하면 당연히 공급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공급이 많아지는데 도리어 재건축을 그래서 활성화시켰어요. 활성화시켜 놓는데 가격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흐르는 거죠. 안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야? 도리어 가격 상승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뭐든지 흐르지는 않아. 예상한 대로. 그럼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한다라는 것도 예상한 대로 흐르지는 않지만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나오는 도시들을 보면 분당, 일산, 평촌, 3번 기업 나왔고 신도시, 신시가지 개념은 언론이 부르는 용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가장 우리가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닌 거는 우리가 전략적이라 그래요. 전략적. 도시계획에서는 전략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 자, 우리가 2기 신도시를 보거나 1기 신도시를 보거나 특히 1기 신도시는 그게 약한데 2기 신도시를 보면 뭐를 반드시 끼고 있어요? 물, 강이나 호수. 그죠? 안 끼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2기 신도시에서 다 있어요. 물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신도시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니까 일반 택지지구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고향을 가서 고향지구와 일산 신도시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일산 신도시에는 물도 있고 뭐도 있어요. 종합병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향지구는 물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그게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적 신도시라는 건 반드시 두 가지를 끼고 있어야 돼요. 계획적 신도시.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 커피 한 잔 더 하시고.